2025년 4월 28일 유럽 남서부의 하늘은 맑았지만 도시들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이 멈춰서고 고속철도는 중간에 정차한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충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갑작스레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은 멈췄고 냉장고 속 백신은 유통기한을 놓쳐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울었고 노인들은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탈진했습니다. 그때 스페인의 한 에너지 전문가는 기자회견장에서 조심스럽게 한 나라의 이름을 꺼냅니다.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 긴급 파견 결정. 단순한 정전이 아닌 시스템 붕괴를 경험한 유럽에서 한국의 기술이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진과 정부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서울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전력 재설계, 그 야심찬 미션이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엔 모두 일시적인 사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3시간, 5시간,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시민은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문명이 꺼졌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다층적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의존도 상승, 노후화된 송전 인프라, 그리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요 폭증이 맞물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력망이 순차적으로 붕괴된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송전선의 과부하까지 겹치며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블랙아웃이라는 단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각국 정부는 빠르게 전문가들을 소집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구를 위해 호출된 미국과 독일의 기술자들도 기존 시스템과의 비호환성 문제, 지역 간 분산 시스템의 한계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밖의 나라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한 유럽 에너지 연구소 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였습니다. 지금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그들의 기술력입니다. 불과 48시간 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한국전력공사 한전의 긴급 대응팀이 마드리드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기술자, 데이터 분석가, 전력계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수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에 들린 장비는 단순한 공구함이 아닌 한국형 스마트 전력망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럽은 암흑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희망의 전원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삼킨 이번 정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이 수년간 자랑해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전략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유럽연합EU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급격히 늘렸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헐성이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에너지 저장 장치나 스마트 조절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런 장치의 보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국가 전력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경 간 송전망의 취약성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각자 전력망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간 연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간 전력 송전선은 4GW 수준으로 이베리아 반도 전체 전력 수요의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에서 긴급하게 전력을 보내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프랑스 측이 송전선을 최대 가동률로 돌렸음에도 전력 부족 사태는 막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기후 변수입니다. 2025년 4월 유럽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냉방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국의 도시에서는 에어컨 가동이 급증하면서 기존 전력망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리스본에서는 도시 전체의 부하가 급격히 늘면서 주요 변전소가 스스로 셧다운을 선택하는 자기 차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간혹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유럽에선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기술적 한계뿐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에서도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정전 초기에 스페인 정부는 복구를 위해 자국 내 대기업인 이베르드롤라와 엔데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운영 구역 밖 상황에 대해선 무력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대응도 너무 늦었습니다. 위기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브뤼셀의 EU 에너지 안보센터가 공식 대응을 시작했고 그 사이 주요 병원과 공항은 이미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네르기벤데를 추진해왔지만 이 시스템 또한 자국 중심의 전력 제어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EU 전체의 통합 제어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독일의 전문가들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력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고 위기 초동 대응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 에너지부 소속의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들을 요청했지만 북미 전력망과 유럽 전력망의 설계 차이는 너무나 커서 기술 호환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미국 기술자들이 도착 첫날 외친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낯선 별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즉, 기존 강대국들이 자랑하던 전력 시스템은 이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립된 기술, 분절된 시스템, 그리고 느린 국제 협력 속도는 정전보다 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유럽 주요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전력망을 지켜냈는가? 라는 질문이 BBC, 르몽드, 도이체벨레를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초부터 전력망의 디지털 전환에 전폭적인 투자를 해온 나라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안전는 제주도를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통해 고도화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실제 운영에 적용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시간 대응 역량. 한국은 전국의 1분 단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는 AI 기반 수요 관리 시스템 DR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유럽 사태를 두고 한국의 한 민간 전력 AI 기업 대표는 이 정도 패턴 붕괴는 국내에서는 수분 안에 경고가 떴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체 발전원과 저장 장치가 가동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지자체 민간 간 통합 제어 시스템. 유럽이 각국별로 다른 체계를 유지한 반면 한국은 행정망과 전력망의 정보 연계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인근 도시의 전력 배분이 조정되고 병원 공항 통신 등 필수 시설에는 우선 공급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래밍돼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이번 정전 사태를 겪은 유럽 국가들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셋째는 전력망을 국가안보 인프라로 인식해온 정책 기조입니다. 한국은 2010년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 이후 에너지 분야를 안보로 간주해 기술적 방어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이는 유럽의 경우와 대조적입니다. 유럽에서는 민간 기업이 전력망을 운영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분산돼 있고 통합 방어 체계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아닌
문제를 예견하고 준비한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재난이 오기 전 이미 해답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평했습니다. 유럽 주요 에너지 전문가 포럼에서는 K전력망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한 독일 교수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자 한전은 유럽으로의 지원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며 정부 민간 합동 파견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유럽 전력망의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스마트 센서, 자동 제기동 모듈,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술 등 한국이 보유한 차세대 인프라 기술이 단숨에 조명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조용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존재감을 드러낸다. 한 프랑스 언론인의 말처럼 이번 사태는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공항에 한국의 첫 대응팀이 도착한 순간 유럽 언론은 이를 빛의 사절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개입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닌 거대한 시스템, 충돌과 신뢰 구축의 과정을 동반한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관료주의였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팀은 각 국가전력청, 도시별 에너지국, 민간전력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한 한전 엔지니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갔지만 권한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한국 측 시스템의 테스트조차 허가받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각국의 법적, 기술적 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속응답형 AI 제어 시스템은 유럽의 중앙집중형 수동 조정 체계와 충돌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유럽 내 기술 주권 논쟁이었습니다. 유럽의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한국 기술 도입이 자국 기술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프랑스의 한 에너지 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정전이 한국 기술의 쇼케이스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의 기술자들 다수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우리에겐 없다며 한국 기술 도입을 환영했습니다. 현장과 정치의 간극이었습니다. 셋째는 언어와 운영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실시간 자동화와 AI 의사결정 체계를 강조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인간 주도와 단계적 승인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전이 제안한 긴급 전력 배분 알고리즘은 위험하리만치 빠르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느린 판단은 곧 생명과 직결되었기에 한국팀은 그들의 속도와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런 갈등의 와중에도 한국팀은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외곽의 한 병원은 자가 발전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수술 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팀이 시범 설치한 분산형 스마트 전력 제어기로 20분 만에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이후 유럽의회에 서한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한국의 작은 상자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베를린 회의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개입을 기술 종속이라 주장하며 공동선언을 거부했지만 동시에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는 자발적으로 K스마트 그리드 공동 실증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의 효과는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진들도 내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단순한 기술적 손실이 아닌 국가 이미지의 타격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민간 통신사 소속 기술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그날 전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 거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과 조율, 협상을 넘어 한국은 유럽의 전력망에 단 한 번도 없던 개입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복구의 속도는 갈등보다 빨랐고 기술은 정치보다 진심을 먼저 전했습니다. 5월 5일 스페인 북부 빌바오에서 들려온 한 뉴스가
유럽 전역을 울렸습니다. 3일 동안 전력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구역에서 단 6시간 만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것도 한국 기술 덕분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유럽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회의적이던 프랑스 에너지청 관계자들도 현장에 파견된 한전 기술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독일 연방정부는 한국의 AI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을 자국 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리스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전 이후 학교 수업이 중단됐던 이곳에 한국의 분산형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솔루션이 설치되자 아이들이 다시 책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재개된 날, 아이들은 손으로 적은 종이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오브리가두 코레아. 고마워요 한국. SNS에서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한국 회사 기술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헬멧 쓴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라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유럽 내 한류 커뮤니티에서는 기술 한류라는 해시태그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국제기구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긴급 브리핑에서 한국의 스마트 전력 기술은 재생에너지 시대의 글로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세계은행 WB은 개발도상국 대상 전력개발 사업에 한국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감동을 준 장면은 마드리드 중심가에 위치한 산카를로스 병원에서의 복구 순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신생아 12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팀은 3시간 내 분산형 배터리와 제어 장치를 설치했고 모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간호사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력 복구가 아니라 신뢰의 복원, 연대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 내 기술 자립 논쟁이 더욱 깊어졌지만 시민들의 체감과 실질적 안정은 한국 기술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임을 한국은 조용히 증명해낸 셈입니다. 한 프랑스 언론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 불러왔지만 이제는 인류적 강국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정전 사태 이후 유럽 각국은 에너지 주권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 내 발전량이나 수입선 확보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스템 전반의 유연성과 고구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공동협력 MOU 체결을 공식화하며 K전력 안정성 공동실험구역 3곳을 선정했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 이탈리아의 나폴리, 독일의 라이프치히가 그 대상입니다. 이 구역들은 향후 2년간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긴급 복구 시나리오부터 AI 예측 기반 전력 배분, 해킹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민간 기술 기업들이 유럽 전력 시장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산형 에너지 제어, 고효율 ESS,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등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받은 업체들이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과 각각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스마트 전력 기술 생태계에 한국 모델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유럽의 공대 및 에너지 대학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전력망 설계를 주제로 한 강의와 연구과정이 개설되었고, 독일 다름슈타트 공대와 서울대는 공동 석사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교류를 넘어 교육과 인재 양성에서도 한국이 표준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주로 반도체, 스마트폰, 한류 문화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라는 이미지가 덧붙게 되었습니다. 한 스페인 시민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드라마 속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 집 전기를 책임진 나라입니다. 국제사회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한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글로벌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고, 국제표준화기구는 한국식 스마트 분산 전력 모델을 국제 기준 초안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글로벌 규범을 설계하는 리더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정전이 끝난 뒤 프랑스의 한 기자가 한국 대응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전기를 준 게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술, 시스템, 신뢰, 그리고 태도. 한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그 네 가지 모두에서 세계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유럽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전력을 잃은 어둠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고, 그 절박함을 구해낸 것은 한국의 조용한 기술자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전의 엔지니어들은 말없이 손에 들린 태블릿으로 전력망을 복구했고, 민간 통신사 기술자들은 밤새워 배터리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지만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나서 병원의 전등이 다시 켜졌어요. 리스본의 한 간호사의 말처럼 한국은 전기가 아니라 희망을 복구했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날 유럽은 기술의 한계를 마주했지만 그 끝에서 만난 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의 사람 중심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대응이 아닌 생명과 일상을 먼저 고려한 구조적 해법. 아이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병원이 다시 환자를 돌보고 도시의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사람들은 기술을 넘은 신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차례의 재난을 넘어서 전 세계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조용하고 성실한 한국의 시스템, 준비된 기술자,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고 외교적 보상이나 언론 노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태도 하나로 유럽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한국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위기를 경험한 유럽은 한국의 시스템을 표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평가받던 한국은 이제 위기 대응 역량과 사람 중심 기술, 철학으로까지 평가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감탄한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시스템을 넘는 인간성, 알고리즘보다 빠른 공감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는 실행력.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니까요. 한류는 더 이상 음악이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술, 시스템, 그리고 태도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유럽 정전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대가 한국에게 보낸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시대, 세계는 이제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다루는 마음을 원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생명을 중심에 둔 기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 작은 한글 자음이 유럽의 도시 전체를 살렸습니다. 조용했지만 가장 확실했던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자랑스러운 한국의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